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이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어제 정다운 연구원이랑 미국 실적 갖고서 이제 미국 섹터들 좀 봤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금융주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네, 금리가 아무래도 좀 국내적으로 봐도 대형주 중에서 퍼포먼스로 보면 가장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금융주들 아닌가 싶고. 네, 근데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충당 뭐 리스크 요인들을 많이 반영해 놨는데 그걸 감안해도 그래서 상당히 내가 헷갈려요 금융주는. 그래서 이제 그 1월 19일 날 정매순 연구원이 금융주 투자 포인트 점검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 그냥 쭉 들어볼 텐데 결론을 먼저 내가 궁금해서 어때요? 금융주 중에서 우선순위 두면 지금 4페이지 자료에 그럴까요? 있습니다. 그 사실 자료가 뭐 길긴 하지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그 이제 그림인데요. 은행주를 저는 가장 좋게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융주 전반적으로 사실 2020년 성과가 되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만 그나마 이제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제 따라왔었고,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020년 초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수가 뭐 2300 뭐 이럴 때 이제 주가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그 올해는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 대비 많이 그 저조했던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가 조금 외부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2020년 대비로는 좀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금융주 내에서는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요. 그 2020년에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가 가장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75bp가 단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은행으로 치면은 이제 순이자 마진, 보험으로 치면은 2차 마진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크게 나타났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이 급냉을 하다 보니까 그 은행의 그 대출 자산, 뭐 증권사로 치면 투자 자산과 관련 부분에서의 건전성 우려도 같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금융주 전반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었고, 이제 건전성 우려도 좀 같이 이제 커지면서 시장 수익률을 많이 못 따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뭐 어쨌든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코로나19는 조금 완화가 되고, 또 경기도 뭐 2020년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되고, 또 금리 역시 뭐 큰 폭으로 오르긴 힘들 수는 있어도 일단은 이제 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이제 소멸된 상태라고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금융주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이제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배경이다라고 일단 그 매크로 탑다운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각 업종 부문별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의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은행 이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주가가 사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서 지금 많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매력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올해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그 위쪽으로 좀 방향을 이제 잡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이제 분기별로 이제 은행별로 조금 이제 뭐 이제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4분기 혹은 2020년 4분기 혹은 1분기 정도에는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는 폭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오히려 소폭이나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그림이 올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은행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이익 자체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이자 마진이 안정이 되고, 또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왕성하게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0%를 넘는 이제 은행권의 대출이 증가를 했었고, 2021년에는 좀 줄어들긴 할 건데,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한 5% 정도의 대출 성장률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자이익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은행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고,
오히려 2020년 대비 이제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좀 증가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를 저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에 이제 큰 상처를 받으면서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나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좀 올해는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일정 부분의 대출이 좀 부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편안하게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상하반기를 나눠서 본다면은 이 건전성이나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더 저는 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진이 안정되는 그 흐름이나 아니면 이 외부적인 환경 자체도 상반기가 저는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2021년 연간을 봤을 때 상반기에 조금 이제 최근처럼 좀 시장이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은행주나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여놓으면은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이런 구간에서 금융주의 메리트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볼게. 네,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업종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호주로는 저는 이제 이따가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KB금융지주하고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JB금융지주, 이렇게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증권 네. 그 순서로 보는 거고.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증권업종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환경만 놓고 보면은 증권주의 메리트가 조금 더 커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연초 들어서부터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개인 자금의 대규모 증시 유입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 증권사들의 사업 부문들, 가령 뭐 이제 좀 작년에도 물론 선방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익이 정체됐던 IB 쪽이나 아니면 이제 대체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유동성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은 증권주 역시 저는 이제 투자하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은행주에 비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그래도 거의 이제 추종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업종 PBR이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을 합산한 기준으로는 0.7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금 0.4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은행주가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본 사람들은 은행주가 싸니까. 네. 그래서 신흥 금융지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더 싼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안 되고 증권주는 상당히 견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즘 하도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유행이니까 뭐 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이 은행에서 나와서 증권으로 오니 네. 증권주 사야 되는 거지, 굳이 지금 뭐 금주 내에서 은행주를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의 현상만 보면 사실 그렇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현상이 뭐 계속 가속화돼서 뭐 그렇게 되면 저희 뭐 입장에서 이제 사실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증권주가 계속 이제 메리트가 커지긴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네, 같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키차트에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위쪽에 있는 그림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증권사들이 사실 수익 구조를 조금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뭐 이제 비중들을 계속 높이려고는 해왔는데, 2020년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수익 비중이 오히려 이제 추세적으로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가령 이제 그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관련된 수익이
이 전체 그 순영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년 전에는 이게 40%를 좀 넘어섰는데 2019년에는 이게 20%대까지 줄어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2020년 들어서는 이게 다시 3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 신용공여 이자 저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그 주식 거래 하실 때 신용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이제 증권사의 이익이 되는 건데 이게 전체 순영업 수익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100%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수익 비중이 다시 2019년에 한 30% 정도 됐던 게 지금 40% 이상으로 올라온 수준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시장과 관련이 많이 깊다고 볼 수 있는 뭐 ELS 관련된 손익이나 이런 비중까지 다 합산을 하면 대형사 기준으로도 제가 그냥 산정하기로는 전체 그 매출에 한 6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지금 이제 시장과 많이 연동된 그 수익 비중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코스피 지수하고 증권업 지수를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은 그 연동성이 2020년 들어서 사실 더 이제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제 이 올라온 레벨이 증권주 주가에는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지금 이제 3,000을 넘어선 지수가 뭐 3,500, 4,000 이렇게 가준다면은 그 수익률을 따라서 증권업 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뭐 제가 거기까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상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일단 있고 이제 PBR이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 하나 2020년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연초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이제 그 회전할 수 있는 회전율이 이거는 이제 그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을 이제 에 대한 비율로 계산이 되는 건데 지금 1000%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래 코스닥이 좀 높긴 했어도 한 3,400% 정도가 한 10년 정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이례적인 그 회전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분위기가 물론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이 거래가 좀 진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할 때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증권보다는 오히려 더 밸류가 더 싼 은행주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도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제일 증권주를 말씀하시면서 토픽을 한국금융지주를 놨는데 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키움증권 놓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거래대금의 호조와 코스닥 회전율이 1000% 이상을 기록해서 뭐 1500, 2000%까지 계속 가는 그림이 된다라면은 사실 뭐 키움증권이 단연 가장 이제 선호가 되는 주식인데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PBR 1.1배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0.6배, 0.7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를 이제 작년하고 봤을 때 증권사의 제가 뭐 시장을 예측하기는 제가 좀 한계가 있지만 증권사들의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그 좀 구성을 본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그 사업의 영역들이 올해가 됐든 뭐 내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대형 증권사들이 하고 있었던 IB 쪽이나 뭐 해외 관련된 투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네.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정부 정책의 약간 방향선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B 쪽이 좀 여러 가지 올해 노리고 있는 게 많은 게 부동산 쪽에서 그리고 IB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사도 못 나가고 신규 투자도 조금 힘들고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한다면은 그러한 이제 그 투자 활동들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눌려왔던 이 증권사들이 사업 영역들 자본을 많이 투자시켜가지고 좀 했던 투자 활동들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식인데 네.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보다는 좀 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뭐 그걸 동의 안 해서 뭐 다르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요즘 분위기가 그냥 되는 거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뉴스 네. 그 반응하는 분위기여서 뭐 그냥 지금의 사실 또 자금의 흐름 자체는 그 부인하기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그 1년 전 말고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하면 지금 0.5%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투자를 이제 좀 그 원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을 유인은 지금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들을 빼서 뭐 주식시장이나 뭐 최근 이제 B2 열풍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특히 가계대출, 신용대출 중심으로 최근에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 자금들이 저희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뭐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고무적인 현상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뭐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어느 강도로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좀 안전한 투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제 사업 부문별로의 그런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성 이런 들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나가죠. 네, 페이지 그리고 볼까요? 언급을 안 드렸던 쪽이 이제 보험 업종인데요. 다시 4페이지에 그 요약된 이제 자료를 봐주시면은 은행 증권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에 있어서 저는 후순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손해보험 업종만 다루고는 있는데, 2020년에 실적이 손해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사고가 줄었으니까. 네, 그 영향인 거고, 21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가 좀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이동도 좀 많아지고 하면은, 자동차 운행도 좀 많아질 거고, 특히 이제 2020년 실적을 이제 개선을 크게 이끌었던 게 자동차 손해율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 하락의 폭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고, 또 2021년에는 2020년만큼의 이 자보료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 인상 효과도 올해 뭐 연초 이후로는 좀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아서 손해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거고 둔화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장기보험의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무래도 좀 병원을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실손보험의 손해액 청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 효율성, 수익성 지표들이 손해보험사들이 2020년만큼 21년에 기록을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익 모멘텀도 좀 약화되고, 또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배당 메리트나 뭐 가격은 좀 여전히 이제 보험사들도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주가가 뭐 크게 조정받을 이유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 이제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수익성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이제 뭐 특히 이제 위험 손해율 관리나 이런 쪽을 좀 잘할 수 있는 이제 보험사가 상대적인 투자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선도사인 이제 삼성화재를 저는 이제 보험업종 내에서는 손해보험업종 내에서는 최선 호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수 상단을 좀 열고서 열 것이다라고 보고서 포트를 짜신 분들은 증권주를 네, 증권주 증권주에서도 뭐 그냥 키움증권, 키움증권 뭐 이렇게 네. 해버린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좀 증권주 상당히 막혀 있는데 좀 변화를 보는데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증권주 내에서 IB 비중이 좀 괜찮은 높은 네.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같은 NH 경우도 지금 그렇죠. 뭐 PBR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나는 결국 주가를 좀 긴 시각에서 싼 거 갖고서 좀 한번 노리겠다. 특히 이제 연말까지 배당까지 바라본다면은 은행주를 네, 은행주를 이건 저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추천을 드리는데, 배당 얘기를 조금 드리면 2020년에는 이제 은행의 배당이 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그게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네. 우리나라 은행주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왜 글로벌 대비 싸냐? 많은 분들이 이거 무조건 메워줘야 된다는데 ROE가 낮기 때문이죠, 뭐. 그것도 있고, 또 은행에 대해서 2020년에는 일종의 그 위기 상황에서의 그런 이제 공공적인 역할 부담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배당도 좀 제한이 되게 됐고, 또 좀 위험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환경이었음에도 그런 활동들도 좀 제약을 받았고 이랬는데, 21년에는 뭐 아직 좀 예상하긴 이르긴 하지만 배당 성향이 정상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5%를 좀 훌쩍 넘어서는 5.5% 정도 되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이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고 또 이제 이익에 대한 가시성도 높고 거기다가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조금 이제 안정적이고 또 좀 편안하게 이제 올해를 바라볼 수 있는 대안이 이제 은행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근데 금융권에서 배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 20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21년에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 맞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네, 법은 없는데 네.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거죠? 네, 뭐 이제 엊그제 이제 금융당국에서 올해 금융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좀 요거죠? 같이 네 요거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금융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큰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금융 지원을 한쪽으로는 지속하면서 점차 이제 정상화 단계를 좀 밟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 지원 조치는 어쨌든 조금 이제 뭐 종료를 시키고 물론 이제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없앨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지금 이제 뭐 대출로 한정하면은 만기 연장이나 뭐 이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재연장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은행한테는 오히려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왜 왜냐면 이거 네. 좋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유예 상한 이거 정부에서 그냥 발 빼면 네. 이거 그대로 부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을 빼면은 사실 그대로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좀 은행들이 인식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더 연장을 해줘도 은행주에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부실을 계속 안고 가는 거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기 자료에서 인덱스 자료에서도 그거랑 관련된 이제 영향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5페이지의 그 좌측 원래 그림에 자료로 넘어가서요. 네. 이제 5페이지의 아래쪽에 좌측 그림에 있고 본문에서도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봐서 이제 이자 유예되고 있는 이 원금에 대한 만기 연장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위험이 덜할 수가 있고요. 이자를 못 내는 대출이 부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 수익성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건지를 이제 좀 추산을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수치가 변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작년 3분기에서 연말 정도까지 이제 은행별로 조금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이 그 대출이 상당 부분 부실화된다라고 가정해도 결론적으로는 은행의 이제 은행 지주의 ROE를 평균 한 0.2% 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거밖에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의 대손율이 한 3bp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미 손실 인식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 유예 대출이 조금 부실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은행주의 절대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앞서 이제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 금융당국의 방향성 자체가 올해 금융지원은 하되 가계대출도 그렇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2020년에 비해서 21년의 정책 방향성이 은행주에게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다. 방향성 자체는 조금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올해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대두될 부분이 그 금융정책 추진 방향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통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뭐 원금 상환을 좀 요청을 한다라든가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닌데. 네,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 직장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한도 대출은 사실 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좀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소급 적용해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근데 어쨌든 이제 가계부채랑 관련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작년 봤을 때 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지금 10%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같은 경우 이거를 한 2, 3년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두고 한 4, 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낮춘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DSR 규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이런 이제 조치가 됐든 가계부채는 좀 통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1분기 중에 별도의 이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주된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린 뭐 DSR을 좀 차주 단위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에도 좀 담았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통제가 될 때 그럼 은행주는 이제 어떤 영향일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높고 이거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당국이 금리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문에는 제가 좀 이제 좀 계산을 해놨지만 가령 지금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 유지가 되고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올렸을 때 은행권 대출 차주의 가계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율은 제가 계산하기로 한 20% 가까이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금리를 올리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인 거고, 두 번째 결론은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일단은 신용 등급이 낮고 조금 이제 가계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금융을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은행권들보다는 오히려 이금융권에 먼저 조금 이제 신용 위험이 좀 이제 커질 수는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행권은 크게 영향은 없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오히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상금리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통제가 되지만 이제 저희 상장되어 있는 은행권에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인 건전성이나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은행 쪽에서 조금 이제 자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페이지 25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 위주로 갑시다. 네. 많은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 결론. 간단하게 아니라 네. 우리 지금 방금 나눴던 얘기들이 지금 가장 사실 뭐 다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 금융주는 지금 네. 내가 싼 걸 해서 길게 볼까 한번 네. 은행주로, 아니면 은행주가 당장의 이슈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신용 대출을 그런 식으로 쪼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영향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좀 신용을 쓰기가 힘들고 대출에 그럼요. 대한 접근이 좀 떨어지고, 왜냐면 또 이게 금융이라는 게 대출이 된다는 거는 거기서 이렇게 좀 대출돼서 또 확장되고 하면서 이게 뭔가 되게 커지잖아요. 리파이낸싱과 차환이 수월한 그쵸, 상황에서 그게 역순환으로 돌아가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금융 당국은 맞습니다. 네. 그 시그널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야 나 이 정도까지 정책할 수 있거든. 사실 금리 인상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당장 간단치가 않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대출에 대한 통제가 가고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면은 반대 측면에서 대손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고, 네. 뭐 2021년 저 개인적으로도 2022년까지도 대손은 좀 만만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사이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은행주가 충분히 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방금 이제 미리 반영해 놨다고.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25, 26페이지, 특히 26페이지 그림 이거 하나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만 이거 다 보여줘요. 은행이 네. 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 이거는 뭐 좀 계산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계산해봤군요. 네. 부실을. 부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중은행은 이 자영업 대출의 평균적으로 85% 이상이 담보나 이제 보증으로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정하에서 부실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26페이지의 그림 40번에처럼 지금 현재 PBR이 0.3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 부분의 자영업 대출을 부실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0.4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주가는 이제 스마트하게 상당 부분 이 은행의 신용 위험을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실이 현실화된다라고 해도 당장 뭐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대손 비용이 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은행의 북밸류가 훼손될 정도의 임팩트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도 은행주 주가는 충분히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포인트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 이제 전망하고 올해 이제 그 밸류에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면은 이자익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권의 전체적인 이익은 저는 한 6% 정도 2020년 대비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PBR이 이제 0.4배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 정도의 내재 할인율을 적용하면 적어도 0.4에서 0.5배, 0.45배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어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뭐 한 25%, 뭐 한 30% 정도는 조금 이제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주가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가계부채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맞고 이게 장기적으로 은행에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2021년 그리고 뭐 2022년 초 정도까지 이게 은행의 실적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은 또 저는 반대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타이밍이 이럴 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구체화돼서 최소한 대출 상환 유예가 연장이 안 되는 게 발표가 돼.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은행주엔 악재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찬스 아니에요? 네, 비중을 좀 늘려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생각해. 이미 부실을 감안해도 그쵸. 그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있다라고 보면은 뭐 계속 뭐 악재가 좀 있고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있을 때 조금 은행주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뭐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있습니다. 하루하루 뭐 애플이다, 구글이다 뭐 그런 걸 하는 시대에는 안 맞겠지만 그럴 것 좋은 같아요. 기업이 네. 좋은 주가에 올 때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이 올 때가 언제냐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가격에 올 때가 좋은 주식인데 좋은 가격이 언제 올까 생각해보면 대출 상환 유예 연장되는 거 안 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가계부채 부실률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거든. 뭐 그 은행권의 연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치. 예, 뭐 당장 근데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그 뉴스나 언급들이 많이 나오면은 사실 뭐 매스미디어가 떠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미리 그걸 다 충당상품 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은행이 싹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까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가계 대출이 몇 퍼센트 부실화됐을 때도 PBR이 어느 정도 날 해봤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다 던진다고요 네. 보통. 그러면 그럴 때 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1분기 중에 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이 그러니까. 발표가 될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때 그래서 조금 씨를 뿌려두고 이제 어떤 하반기 방법이죠? 이제 이렇게 뭐 연말을 보면서 조금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자료에 같이 이제 프리뷰도 조금 담아봤는데 그 4분기 중에는 각종 비용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히려 2021년 1분기가 되면은 이제 순이자 마진도 뭐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는 은행들도 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그때는 이제 크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21년 1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그게 한 3월, 4월 정도 이렇게 윤곽이 좀 나오니까 그 시기에는부터 해서는 은행주가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오히려 하고 시장이 있습니다. 쉬어갈 때 방어주가 이제 방어주 뭐가 차릴 때 포트매니저 입장에서는 가끔 제가 올해 방어주가 은행주가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고 시장이 있는데 흔들리는 시점에는 은행주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는데 그 말하면 천만이 나오는 게 지금 해봤자 네, 지금 그때 좀 노이즈 낄 때 하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알고 발간한 지 계시죠? 며칠 안 됐지만 뭐 이제 고객분들 투자분들하고 말씀 나눠봐도 당장 이제 좀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당신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아까 그 계산까지 해서 근데 그걸 하기에는 지금 최근에 환매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뭐 돈도 없는데 지금 살 것들도 지금 뭐 포트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좋지 않- 증권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증권- 보지 못했던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증권주도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키우면 해버려요 그냥. 네. 그냥 여기서 막 우리가 뭐 NH 투자증권 얘기를 해도 그냥 키움 샀다가 빠져나올래 뭐 이런 분위기여서. 그 현재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합리적이고 이제 충분히 예, 접근 가능한 굉장히 판단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단기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장기 투자자가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단기화되는 경향, 오히려 굉장히 투자 심리 왔다 갔다 하던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되게 양면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증권업체 넘어갈까요 그러면? 증권업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브로커리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시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본문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그 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 브로커리지 사이드랑 이제 시장과 관련된 변수들이 증권사들의 실적과 이제 주가랑 이제 연동됐는지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림들이고, 제가 조금 올해를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43페이지의 그 IB 수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림 99번인데 2020년에 브로커리지에 비해서 좀 많이 정체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그 IB 중에서도 뭐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뭐 ECM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뭐 해외 투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막히면서 그랬던 건데 44페이지에 보시는 이제 그 해외 부동산 혹은 이제 해외 그 투자 자산들과 관련된 이제 우려들이 지금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2020년 4분기에는 그 각 대형 증권사들마다 다 일종의 이제 그 시가평가 작업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뭐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인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44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넘겨봐 주시면은 거기에 대형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곳들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지가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대형 증권사의 주가에 좀 아직 그 악재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걷어지고 그 다음에 그 좀 눌려왔었던 이 IB 쪽 그 사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21년도 20년 못지않게 어쩌면 21년이 20년보다 더 많은 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요 집행 기관들, 뭐 연기금들, 네. 여러 경기들 대체 투자 작년 수익률 보면 쉐시거든. 네 그리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가 최근에 내가 이제 사내 투자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IB 딜건이 올라오는 게 부동산 쪽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IT 자동차 있고 또 하나 섹터가 부동산이라니까요. 네. 건설. 이게 지금 내가 왜 하냐면 옛날에 잘 안 되던 것들도 다 돼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수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이 다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 20년에도 사실 그랬었고,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근데 나름 해외 예, 국내도 그러니까 좋아진 거지. 좀 네. 고생하다가. 근데 이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좀만 공급 중시 쪽으로 풀어주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국내 쪽 IB 올해 애들 IB 쪽 인센티브 많이 받아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뭐 네.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뭐 상업용이나 비주거용이나 뭐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투자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는 관점에서 사실 그냥 브로커리지에 너무 치중돼 있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익 구조가 다변화돼 있는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 성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배를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뭐 이제 0.6배, 뭐 0.7배 정도 받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조금 공략하면은 뭐 조금 뭐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좋으면서도 또 이 환경이 바뀔 때 또 상대적으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또 문제가 토스나 네. 그런 것들의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영역은 사실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이제 브로커리지랑 관련된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별 영향 없는데 네, 내 말은 시장이 하도 센 채 흔들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네, 솔직히 요즘 장 뭐 밸류에이션 갖고 누가 봐요.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접근하지만 밸류에이션 보면 저 은행 주사야지 뭐. 네. 근데 이제 다들 그냥 스토리 위주에 너무 익숙해진 주린이들이 많고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보면 이제 토스 나오고 이러면 막 또 이제 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요즘 5년 뭐 10년 뒤 얘기하면 다 통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영향도 있지 않겠어 증권주? 디지털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라고 해도 금융의 디지털화는 이 변화하는 속도는 저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뭐 토스나 올해는 또 카카오뱅크 뭐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융주에는 사실 좀 부담인 거는 이제 뭐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 ICT 업체들이나 빅테크들이 계속 금융의 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는 이 트렌드는 사실 뭐 거스르기 힘든 이제 상황인 거는 이제 맞는 것 같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지금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 뭐 코로나가 완화되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금융의 혁신을 이런 이제 테크핀이나 아니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특히 지금 뭐 21년 쟁점 과제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출을 이게 늘려야 되는 요인과 줄여야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쟁점은 이 플랫폼 회사들과 금융 회사 간에 어떻게 이 상생을 모색하고 어떻게 좀 공정한 이 운동장을 만들어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제 느낌을 말할게요. 플랫폼 기업 손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뭐 지금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금융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가 플랫폼 기업 손을 들어주면 플랫폼 기업에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영역을 자꾸 열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쪽을. 사실 그러한 형태로 금융 혁신 뭐 그러니까 이런 그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제 추구해 혁신이 되고 왔던 있기 거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융주를 딱 바라봤을 때 걸리는 게 부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어쩌면 너희들 맨날 배당만 주고 아까도 배당이 과연 올해 말에 갔을 때는 그런 정부가 우호적으로 바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민주당도 비슷한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SEC 위원장 되신 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론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그런 자사주 사고 배당하고 막 이런 거에서 약간 우리도 가뜩이나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채워넣을까에 대한 고민 들어가면 누가 많이 가져가냐를 딱 따지면 테크 기업이랑 금융 기업이 있는데 미국 같은 금융이 진짜 크거든 지금.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도 근데 테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진을 안 취한다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MS를 넓히고 그러니까 잠식을 걔는 마진 안 하겠다라는 먹으니까 전략을 강하게 세우고 이게 있죠. 되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머리가 근데, 아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 구도 자체는 사실 되게 불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뭐 제가 좀 금융에 좀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 영역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빅테크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게 이제 현재 스탠스였는데 올해는 뭐 이게 뭐 선언적인 의미일 수는 있어도 이제 상생이란 얘기를 금융당국이 저는 이제 처음 꺼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지금까지는 뭔가 계속 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의 변화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은행도 조금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 범위를 지금 보면 확대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이제 모바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도 조금 이제 맞춰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스탠스는 지금 금융당국 제가 볼 때는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인 그 그림이 좀 부정적인 거는 부인하기 힘들지만 이게 더 많이 부정적으로 가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금융회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들어줄 이제 준비는 되어 있냐라고 봤을 땐 저는 이제 후자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매수용이랑 생각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잠깐 반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거든요. 왜 이렇게 금융주가 못 갈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뭐 네, 작년에 언택트 주식들이 이제 호조를 보일 때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안 좋았던 것도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로 예,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네. 좀 벗어나는 게 보험이니까 네. 또 의외로 그냥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주가가 뭐 은행 못지않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은행은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항상 이제 안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증권사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본을 눌리면서 그걸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겪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해외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 투자 자산들에 대한 건전성 이제 우려가 컸고 근데 보험은 사실 그런 걱정이 별로 없는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없다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보험도 어차피 이제 운용 자산이 있고 일부는 뭐 주식이나 뭐 대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면은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다 채권이나 안정형 자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하고 그 규모도 이제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서 이제 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상당히 그 스테이블하고 이제 이익의 훼손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올해도 이어질 흐름은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익이 2020년 대비해서 절대적인 이익 규모도 그렇게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다음에 수익성 지표도 오히려 조금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냥 투자 순위에 있어서는 제 가장 후순위로 놓고는 있는데 주가는 이미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주 못지않게 보험주 역시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면 뭐 4%대 정도는 가능한 평균적으로 이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 이제 뭐 채권 같은 주식 뭐 이런 관점으로는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정말 우량주로 뽑는 것 중에 뭐 삼성화재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4월에 그 코로나 그 급락기에 좀 지나서 주식을 사놨었는데 그래서 주식도 안 보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나 보죠. 저는 모르는 어떤 분인데 뭐 한 20% 올랐대 30% 올랐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죠. 네. 상황을.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죠. 뭐 이거 뭐냐? 상대적인 박탈감? 다른 주식들은 그렇죠. 저런데 이렇게 뭐 은행주는 비하지 않을 정도로 더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올해 보험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이제 이슈는 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연초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긴 했는데 사실 그 보험사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조금 과다 청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 실손보험을 좀 이제 오남용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의료기관들도 좀 특히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로 좀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많이 조금 활용을 하면서 손해율이 계속 많이 올라왔었던 흐름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더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적어도 저는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즉슨 상당한 이 문제의식을 보험회사들이 계속 제기를 한 효과로 이제 금융당국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상품이 계속 필요한 상품인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발표를 했고 올해는 실손보험료도 뭐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한 10% 정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논의가 좀 있어 갈 텐데 그 방향성 자체를 전망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부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손해보험사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뭐 급격하게 악화된다라든가 이러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년 대비 21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많이 눌려왔던 이제 그 위험 손해율이 조금 상승할 그런 여지는 있고 그렇게 볼 때 조금 위험 손해율 관리에 좀 우위를 보이는 이제 회사가 상대적인 성과가 좀 좋지 않겠냐 이 정도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수익 부분별 지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율은 2021년에도 20년 대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그 떨어지는 폭이 20년 대비로는 좀 많이 축소가 될 거고 사업 비율도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전체 보험 영업 수지를 이제 판단하는 합산 비율도 조금 이제 2021년도 크게 이제 흔들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처분해서 낼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금리가 좀 상승하거나 좀 완만하게 횡보하는 트렌드에서는 2019년이나 20년만큼 채권을 처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험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 증권 전 다음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위사인 삼성화재가 조금 더 수익성 관리에 유리한 이런 영향을 좀 이제 발휘하면서 상대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드렸던 이제 것 같고요. 은행 하나하나 네. 다 이거 다 해놨어요. 우리 그리고 4분기 프리뷰에 대해서도 근데 조금 이제 아니 우리 구체적으로 은행도 딱 있는데 네. 내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네. 탑픽은 JB금융지주와 KB금융이잖아요. 네. 그건 저번에 얘기를 많이 해서 들었는데 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지만은 의외로 신한지주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KB금융에 비해서 지금 뭐 밸류가 싸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어때 네. 보여? 그러니까 KB금융과 신한지주 둘 중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성과는. 신한이 싸잖아. 더. 그 절대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몇 거의 페이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63페이지에 있는데요. 비슷해요. 근데 네. 잘못 알고 있었네. 63 많이 쌌다가 지금은 또 조금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21년 기준으로 PBR이 0.4배, 0.41배 동일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ROE도 수익성 창출 역량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이제 이렇게 좀 그 둘 간의 주가 성과를 가를 요인은 올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제가 은행 업종에 있어서 올해 실적의 키가 아까 대손 비용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업종 내에서 건전성 지표는 가장 우수한 워낙 잘하는 네, 거.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굳이 제가 신한보다 KB를 조금 이제 우선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 건전성을 관리함에 있어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될 부분들이 자영업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영업 대출의 절대 규모는 KB가 신한보다 더 크긴 한데, 담보하고 보증 비율을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은 KB가 9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 쪽에 뭔가 부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충당을 해야 되는 부담은 저는 KB가 조금 더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워낙 하고 있습니다. 탑픽이었던 JB가 제일 좋더라고 저는. JB가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 할인율을 계산하면은 여전히 은행업종 내에서 제일 월등하게 좋아요. 높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좋더라고. 네, 근데 그 이제 밸류에이션 좀 네, 올라와서 그런데 또 하나 최근에 무슨 뭐 네이버가 제주은행 인수한다고 막 그런 기사들을 섹터 담당자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판단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판단하기 그런데 네, 그런 네. 공식 의견이 아니라 그냥 네.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 네이버는 이제 뭐 언론 보도긴 하지만 부인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뭐 네이버가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이게 뭐 컴플에 위배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그 NHN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주은행을 인수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다른 경우를 통해서 좀 들은 건 있는데, 뭐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업종과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저희 송종화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러한 관점에서 아예 이제 은행을 인수해서 이러한 이제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 회사의 지분 구조나 이 뭐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직 말씀드리기 제 말은 그냥 뭐 네. 공식적인 팩트로 확인해 달라가 아니라 네. 그냥 첫 느낌이 어땠을지가 궁금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 된다면은 뭐 하기가 괜찮거든요. 왜냐면 제주은행의 이 캡이 워낙 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제주은행은 제가 신한지주만 분석을 하지만 대주주가 신한지주입니다. 그래서 신한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한과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진행되기 힘든 그럼요. 일일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주은행이 제주에 독립된 은행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광주은행도 네. 이미 JB 쪽에 속해
네. JB가 광주은행에 속힌 거죠. 네. JB가 광주은행과 전부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전부은행. 그러니까 예. 전부은행.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최소한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 좀 100% 자회사는 아니라서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제주은행이 그래도. 예, 그 이제 신한지주의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심지어 그 로고도 똑같아요. 그 회사.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금융 같은 회사들은 어때요? 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래 여기서 오늘 안 다뤘길래 네, 표현은 들어가 관심 있게 있는데.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메리트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있고. 아직 좀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는 회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회사인데 다만 이제 그 자본적 적성 지표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강하게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아직은 레벨이라서 이렇게 제 탑픽으로 꼽지는 못했는데 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은행업종 내에서 올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금융주, 은행주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참 시장이라는 게 재미없고 호황장 같지도 않은 느낌 받으실 텐데 올해 굉장히 은행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시장에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은행주를 꼭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주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는 시장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은행주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의 트렌드를 조금 보시면서요. 이게 뭐 가령 뭐 미국에서 좀 빨리 뭐 타이트닝에 대한 스탠스가 나오거나 할 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또 이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같이 이리온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뜨겁고 매일매일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하나하나 좀 정돈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자기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상 정리. 요즘 그런 시각에서 섹터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는 느낌은 숫자로 보기보다는 시장이 철저하게 좀 센티를 많이 따르는 시장. 쏠림. 네.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심하구나. 왜냐하면 섹터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섹터라고 TP는 높은데 TP가 높아진 근거도 별로 없고 이 시장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은 그냥 그런 시장이 언제까지 연장되냐의 싸움인데 저는 알 수 없죠 뭐.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